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약법 2 제7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0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4월에 오늘 녹음하는 날은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날은 5월 1일 날이 되겠네요. 벌써 5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국면이 조금 소강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고 점차적으로 이제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해외의 상황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5월 중에는 그래도 여러분들 오프라인으로 한번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임치 계약하고 조합 계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출석 시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금 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고 이렇게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실제로 입금하였는지 여부는 예금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송금 의뢰인이 계좌 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수취인의 예금 구자의 계좌를 이체한 경우에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체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금 원장에 그 이체 사실이 기재가 되게 되면은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예금 계약이 체결된 그 금액에 대해서 예금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해서 예금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 금액 상당의 만큼을 이제 송금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본인인 예금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실명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 명의자를 예금주로 한 예금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이제 예금 명의자가 가서 예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예금 명의자가 예금 명의자가 출연자가 아니고 실제 출연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실제 출연자가 예금 명의자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었다면, 즉 예금 명의자가 실제 출연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되었다면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요건 아니죠. 판례는 실제 출연자가 있더라도 그 실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출연자에게 예금 채권을 귀속시킬 의사, 그 다음 또 예금 명의자에게 예금 채권을 귀속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의사가 명확한 정도로 입증이 되고 이제 철저하게 입증이 그래야지만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실제 출연자에게 예금 채권을 귀속시키기 위한 그런 입증 요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출연자가 별도로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이 됐다고 해서 그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갑과 을이 각자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 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러니까 동업을 할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서 공동으로 예치해 둠으로써 어느 한 사람이 그 돈을 인출할 수 없게 그렇게 이제 방지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갑, 을의 공동 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동 명의로만 예금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할지라도 갑에 대한 채권자 병은 갑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은 병의 압류 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갑과 을이 약정한 공동 반환 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어느 한 사람이 임의로 찾아갈 수 없게 그렇게 예금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찾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제 그 지분에 상응한 예금 채권을 갖고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수급체의 구성원, 이제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에 관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세 사람이 뭐 건물을 공동으로 짓기로 했다. 세 사람이 뭐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해서 그걸 다시 팔기로 했다. 이런 식의 공동사업 영위를 하는 경우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 문제가 11번까지네요. 5번은 이제 설명인데, 요거는 설명인데 어쨌든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체의 구성원이 상인이라면 조합원들은 연대하여 도급인에게 하자 보수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자, 조합의 채무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상사 채무인 경우나 연대의 특약이 있는 경우, 상사 채무이거나 연대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조합원들 사이에 연대 채무를 부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수급체의 구성원이 상인이라고 한다면은 상사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사 채무에서 발생한 채권들은 조합원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대하여 도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조합에 대한 채권자는 조합원 1인에 대한 가압류 채무자로 한 가압류 명령으로서 공동 수급체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할 수 없다. 안 되겠죠? 이제 조합원 1인에 대한 그러니까 조합원이 A, B, C 세 사람이 있고 이제 조합원의 채권자가 이렇게 있을 때 그 A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을 갖고 이 조합원 전체에 대한 합유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집행을 할 수는 없게 되는 거겠죠? 조합원 전체에 대해서 뭐 가압류 집행이라든지 합의물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받았을 경우에는 채권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조합원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그 지분 범위 내에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있겠죠. 조합원이 부담하는 채무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조합원 개인의 채권에 대해서 조합 전체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압류 집행을 가압류 명령으로서 공동 수급체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집행을 할 수는 없다. 이건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 8번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공동수급인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에도 공사대금 채권이 각 조합원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자, 원칙적으로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렇긴 하지만은 이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당사자 사이 약정한 경우에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조합원이 지분 비율에 따라 그 공사대금 채권을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가운데 요 가로친 부분만 없다면은 합의적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이 각 조합원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맞는데 근데 이제 만약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해서 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 조합원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공동수급인 1인이 출자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익분배를 거절할 수 없다. 출자 의무를 불이행한 건 불이행한 거고요. 이익분배를 해야 되는 건 이익분배를 해야 되는 거죠. 출자 의무의 불이행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청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익분배는 또 이익분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조합의 채무자는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자, 조합의 채무자, 그러니까 조합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조합 D가 예를 들면 조합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이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과 이 조합에 대한 그 조합원 1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조합의 채권, 그러니까 D가 이제 조합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무가 되니까 이거는 이제 조합의 채권이 되겠죠. 조합의 채권은 모든 조합원들에게 합의적으로 귀속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D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조합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조합의 채무자는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그러니까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조합의 채권을
상기할 수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조합의 채권을 상기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10번도 틀리는 말이 됩니다. 11번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해산을 청구하거나 탈퇴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 계약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맞죠? 조합계약 같은 경우에는 조합 계약도 계약이긴 하지만은 약간 좀 특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특성 때문에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계약이 뭐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전체 계약이 다 취소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들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이 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특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건 안 된다. 투자금을 다시 반환 청구하거나 그런 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11번 문제의 기본적인 취지인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조합 채무는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의하여 합의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고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의하여 합의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고 두 사람을 그러니까 조합 채무라고 하는 거 이제 조합원들이 합의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채권도 역시 합의적으로 취득하게 되지만은 채무도 역시 합의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합 관계에 있어 그 중에 한 명이 탈퇴를 하면 당연히 조합 관계는 종료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해상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다 정리해서 남은 돈 가지고 다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근데 탈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정리할 필요가 없고 그냥 탈퇴하는 사람만 나가면 되고 여전히 조합 재산은 남아있는 조합원에게 단독으로 귀속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종료된다고 할 것이나 조합 관계는 종료된다고 할 것이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한 명이 나가버렸으니까 더 이상 관계 같은 건 있을 수 없겠죠. 그렇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해산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사업을 다 접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해산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사업을 접지 않고 조합원들의 합의에 속한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조합 채권자는 잔존 조합원에게 여전히 그 조합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조합원이 그 기존에 있는 조합의 채권 채무 관계를 다 단독으로 이제 취득하게 되고 부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니까 당연히 잔존 조합원에게 채무의 전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조합원의 합의에 속한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된다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조합의 합의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당연히 남아있는 조합원에게 귀속이 되겠지만은 그걸 이제 합의물에서 단독 소유로 하기 위해도 역시 반드시 등기가 갖춰져야지만 그래야지만 단독 소유로 된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출석 시험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수업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치계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임치계약은 이제 물건을 맡기는 그런 계약이긴 한데 임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둬야 될 것은 예금계약 관련된 내용들을 기억해두면 됩니다. 예금계약은 소비 임치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비 임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임치물을 소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종, 동량, 동질의 물건을 반환하는 계약을 소비 임치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금 계약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소비 임치 계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금 계약에 관해서는 예전에 변호사 시험에서 한번 그 객관식 문제로 선택형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그 내용들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문도 엄청 좀 길은 지문들이 좀 많아서 문제 하나를 푸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린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금 계약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예금 계약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소비 임치 계약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금 계약의 성립은 아까 예금의 의사표시를 하고 은행이 금전을 제공받고 은행이 그 의사에 따라서 돈을 받은 것을 확인하게 되면은 그럼 예금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 은행 직원이 돈을 횡령하더라도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행 직원이 돈을 계약한다. 이 은행 직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A 금융기관이 있으면은
기관이 있다면은 이 은행 직원은 대리인으로서 은행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리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따라서 돈을 횡령하더라도 예금 계약이 성립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권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돼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돈을 횡령할 것을 미리 알고 예금을 했다면은 뭐 예금을 했는데 나중에 그 은행 직원이 받은 돈을 횡령해 버렸다. 그럼 뭐 예금 계약이 성립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은행 직원이 돈을 횡령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입금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대리권 남용의 문제가 발생해서 예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건 이제 대리권 남용의 문제는 이제 민법 총칙에서 다루는 문제이긴 하죠. 민법 총칙에서 이렇게 이제 대리권 남용의 문제가 다뤄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는 예금 명의자가 예금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기 위한 거, 그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기 위해서는 되게 까다로운 점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즉 예금 명의자의 예금 채권을 배제할 명확한 의사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이제 극히라는 말을 판례가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금 명의자의 예금 채권을 배제하려고 하는 극히 예외적인 그런 이제 극히 예외적인 그런 당사자 사이에 명확한 의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금 계약의 증명력을 번복하게 충분할 정도의 증명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엄격하게 인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예금 명의자의 예금 채권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출연자에게 예금 채권을 귀속시킨다라고 하는 점에 대한 입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예금 계약서의 증명력을 번복하게 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인 정도로까지 객관적인 증거로 를 갖고 엄격하게 이제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출연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출연자를 예금 채권자로 보는 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예금 계약이 성립 뭐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차고 송금의 경우를 좀 잘 봐둬야 됩니다. 차고 송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손실자가 누구예요? 손실자는 이제 송금 의뢰인이 되겠죠. 의뢰인이 될 테고 수익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취인이 되겠죠. 수취인 같은 경우가 이제 수익자가 될 텐데요. 송금 의뢰인이 실수해서 이렇게 예금을 보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개인들 간의 거래에서는 이런 일이 쉽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이 예금 계좌를 잘못 입력했는데 마침 그 계좌가 다른 사람의 예금 계좌여서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볼 때 그게 뜨지 않습니까? 예금주가 누군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몇 단계를 거쳐서 착오가 있어야지만은 다른 사람한테 이제 잘못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근데 이런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종종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입금처가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 입금처를 이제 엑셀 파일로 쭉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업체명이 잘못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른 업체한테 송금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예금 채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예금 채권이 이제 부당이득이 성립하고 예금 채권이 성립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고요. 예금 채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판례에서는 예금 채권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송금액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례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행은 수익자,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예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만약에 은행이 송금을 받은 사람에게 대출 채권을 갖고 있다면은 그 대출 채권과 그 다음에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 자체를 은행에서 상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대출금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은행이 이제 이 수취인이 대출금 채권을 갚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재산이 별로 없어. 근데 마침 수취인의 계좌에 잘못돼서 송금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얼른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상계해 버리면은 그럼 자기는 이 예금 채권을 이제 갚은 것이 되면서 자기의 이제 대출금 채권을 돌려받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이제 송금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수취인으로부터 부당이득을
반환받기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은행 계좌에 돈이 없다, 대출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송금 수취인 자체가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여기까지는 뭐 깊이 이해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그 부당 차고송금의 경우에는 수익자와 그러니까 이제 수취인과 은행 사이에 예금 채권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수취인이 예금 채권을 취득한다. 이 수취인이 예금 채권을 취득한다. 요거를 하나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만 수취인은 송금 의뢰인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명의의 예금 채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공동명의 예금 채권이 있었을 경우에 이제 공동반환의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당사자 간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강제 집행이 가능하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공동반환의 특약이 있다고 해서 그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 채권의 강제 집행, 뭐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공동반환의 특약이 있다는 이유로 그 예금 채권의 반환을 거절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금 채권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우리 판결 한번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판례 내용들 중에 예금 계약 중에 뭐 이제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금 계약의 성립에 관련된 내용들, 요건 아까 이제 이론적인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이 쭉 읽어봐도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2번 판결하고 3번 판결하고 4번 판결은 이제 예금 당사자가 누구냐, 예금 채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인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4번 판결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예금 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예금을 한 그런 예금 명의자가 예금 채권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예금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인정되기 쉽지 않고요. 그렇게 인정하기 위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판례가 이제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 확인 사실이 예금 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 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 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 명의자를 예금 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예금 명의인이 예금 채권자로 예금 계약의 당사자, 예금 채권을 취득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합당하고 예금 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원칙적인 부분을 얘기를 한 거죠. 원칙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원칙에 관한 얘기를 한 거고요.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원칙적인 부분이고요. 자, 근데 그 다음의 내용들은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 계약의 당사자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 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 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 그러니까 출연자 등 뭐 출연한 사람이라든지 돈의 실질적인 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주인이 대리인으로서 예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외적인 경우. 자,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의 사이에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 명의자와의 예금 계약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명의자와 예금 계약을 부정하고 예금 명의자의 예금 반환 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 계약을 체결하려 출연자 등에게 예금 반환 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여기까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 계약을 당사자라고 하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명의자의 예금 계약 당사자 예금 계약을 귀속시키겠다. 명의자가 예금 채권을 취득시킨다라고 하는 점을 배제한다는 의사와 그 다음에 출연자에게 실질적으로 예금 채권, 예금 당사자의 지위를 귀속시킨다라고 하는 점에 대한 명확한 의사가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출연자에게 예금 채권의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의사는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냐?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 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자, 판례가 이제 중언부언 하면서 계속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거의 인정하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예금 채권의 당사자와 예금 명의자가 예금 계약의 당사자인가, 출연자가 예금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에 관련된 판결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사실관계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 읽어보라고 판결문 뒤에 사실관계를 그대로 올려놨으니까 요 이론적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금 채권과 부당이득 반환에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문제이거든요. 한번 이제 볼게요. 예금 거래 기본 약관에 따라 송금 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 계좌에 자금 이체를 하여 예금 원증에 입금이 기록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니까 이제 그 송금 의뢰인이 송금을 의뢰해서 수취인의 예금 계좌에 자금이 이체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예금 원장에 예금 이제 장부에 보면은 이 수취인의 예금 계좌에는 얼마가 돈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점이 기재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입금이 기록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 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 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입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오로 송금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송금을 한 것에 대한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은 수취인의 계좌에 들어갔으면은 은행과 수취인 사이에는 예금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수취인은 예금 채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수취인은 예금 채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 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 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 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 만약에 이렇게 예금 채권을 취득했다면은 송금 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예금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갖게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예금 채권을 부당하게 취득했으면은 예금 채권 자체가 부당이득이 돼서 그걸 이제 원물 반환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은행에 예금 채권을 양도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든지 그런 복잡한 절차가 있으니까 송금 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서 그 부당하게 그 원인 없이 송금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가지게 된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거죠. 공동 명의로 예금 채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임의로 금액을 찾아갈 수 없게 공동의 명의로 예금을 했다 할지라도 그 당사자 사이에 지분이 있으면 그 지분에 대한 강제 집행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여기 뭐 이제 내용들은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금 채권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조합에 관련된 내용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작하기 전에 먼저 조합의 의의 부분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조합 계약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들 단순하게 쉽게 이제 그 여러 명이서 공동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이제 음식점이 그림은 이제 못 그렸지만은 멋있는 음식점이 하나 있다 그래 봅시다. 뭐 식당 이렇게 뭐 이제 식당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 식당을 경영하기로 해서 그 경영에서 나온 이익금을 뭐 나눠 가지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 명이 식당을 영위하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조합 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래서 식당을 영업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맨 마지막 경우에는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이라고 하면은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 법인 같은 거를 설립할 수도 있겠죠. 비영리 법인은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은 그 비영리 법인의 목적에 부수적으로 그런 영리 사업 같은 걸 하는 거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특정한 목적, 뭐 사회 봉사라든지 그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그 업무를 하면서 그 이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식당을 영업하는 경우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는 법인, 사람의 단체이긴 하지만은 법인은 아닌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법인이 아닌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죠? 이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주무관청에 허가가 있거나 또는 주무관청에 허가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법인의 요건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허가도 있어야 되고 등기도 있어야지만 법인으로 성립을 하죠. 그런데 사람의 단체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은 아직 허가가 없거나 등기가 없다면은 그건 이제 법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자, 이렇게 법인은 아니지만은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지만은 법인과 같이 활동하는 단체를 우리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는 비법인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단체를 구성했지만은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췄지만은 허가나 등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이런 단체를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 비법인 사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비법인 사단과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회적인 실체를 본다면은 하나의 단체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죠. 그리고 사실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이 권리 능력 비법인 사단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능력도 있어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의 명의로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어요. 등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권리 능력 없는 사단과 비법인 사단의 대표적인 게 어떤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흔히 배우는 종중이라든지 또는 뭐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집합건물 관리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무슨 뭐 동창회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될 수도 있죠. 자, 이와 같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능력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명의로 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명의로 등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 종중이나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거라고 얘기를 했죠?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제 권리를 소유하는 형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총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소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소유권을 가질 수 없을까요? 말 그대로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질 수 없어요.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지위를 권리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없는 사단이다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갖고 있는 그 물건의 소유 형태, 이거를 소유권을 어떤 종중이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종중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는 공동 소유 형태로서 총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모든 종중의 구성원들이 종중의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소유하는 형태를 총유라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총유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주식회사라고 하는 법인이나 그냥 비영리 법인이 단독 소유하는 거, 우리가 회사가 땅을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것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다른 점이 별로 없어. 그냥 거의 비슷비슷해. 그런데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땅을 소유하고 있을 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땅의 소유자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총유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 총유라고 하는 것은 이 구성원들 각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총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공유하고도 또 달라요. 이제 공유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공유 지분을 갖는 식으로 개인주의적인 소유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총유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이 각자 구성원들이 이 물건에 대한 총유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가 없어요. 이 총유 물건은 사실상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되게 머릿속으로 헷갈릴 수밖에 없을 거야. 도대체 뭐라고 그러는 거냐?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땅을 소유하는 것처럼 취급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등기도 할 수 있고요. 뭐 소송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는 총유라고 하지만은 각각의 구성원들은 직접 총유물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사원으로서만 권리를 갖고 있을 뿐이지. 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땅을 소유한다고 했을 때 그걸 총유라고 부르는데, 그럼 총유는 누구 거냐? 각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것이긴 한데 구성원 개인적으로는 그 총유물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단체적으로만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럼 그 단체가 소유한다는 얘기 아니냐? 단체가 소유하는 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대한 소유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민법 규정들이 계속 이제 삭제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규정을 한번 볼게요. 물건의 총유라고 나와있죠. 275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유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총유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 275조니까 이 공동소유의 장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소유 형태긴 해. 그런데 이 공동소유 형태긴 한데 그 사단의 구성원인 사원들은 이 총유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갖고 있진 않아요.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총유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이제 애매한 개념이긴 하죠. 그래서 이 총유 개념을 없앨 필요가 있지 않냐? 이게 뭐 너무 복잡하지 않냐? 차라리 그냥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그냥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냥 뭐 그 허가를 받지 못한 사단 같은 경우에도 물건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이런 세 가지 형태로서 이제 당사자들의 식당업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당사자들이 이제 식당업을 영위할 수 있게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세 가지 형태의 단체로서 그 식당업을 영위한다라고 이제 여러분 일단 생각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경우에 첫 번째 조합 계약의 형태로서 식당 영업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때는 이 조합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리 능력이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단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상 이 각각의 개개인들이 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혹시 이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표자가 아닙니다. 대표자가 아니라 업무집행조합원은 이 각각의 구성원들을 대리해서 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데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나 또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자들은 이 단체의 기관이 되는 겁니다. 기관이 되고 이 단체의 대표기관이 되는 거죠. 대표기관이 되고 이 사람이 한 행위는 이 각각의 구성원들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인이나 이 사단에
사단이 있는데 이 대표자가 한 행위는 사단의 효과가 귀속이 되는 겁니다. 대표자가 한 행위의 효과는 사단에 귀속이 되는 거예요. 즉, 이 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인이라는 것과 법인 또는 사단과 이 구성원들 사이가 명확히 구분이 돼요. 양자가 전혀 별개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원들이 10명이라면은 만약에 구성원이 10명이라면은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명이 구성원을 이루고 있다면 여기는 법인격이 몇 개나 있을까요? 법인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있는 8개의 법인격이 사람 법인격 이건 이제 사람이 법인격을 갖고 있는 거죠. 플러스 1개의 법인격. 이건 누가 갖고 있어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8명의 사람이 법인격이 있고 1명의 회사라고 하는 법인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9개의 법인격이 있는 겁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법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건 법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처럼 취급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소송을 할 때도 물건을 소유할 때도 마치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취급됩니다. 그러니까 9개의 법인격이 있는 거나 다르지 않아요. 법인격이 있는 것과 거의 같은 법리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하나의 단체의 법인격이 전혀 인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조합체가 어떤 활동을 할 때마다 다 개인에게 그 권리 효과가 귀속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조합과 다른 이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이 법인 같은 경우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식당에서 음식을 판다. 음식을 판매한다 라고 했을 때 음식을 판매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비법인 사단이나 뭐 주식회사 같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판매하는 당사자는 이 법인 자체가 당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서는 음식을 팔거나 뭘 사업을 할 때 그 음식을 판매하는 매매 계약의 각 효과들이 누구한테 기속이 되느냐? 모든 개인들한테 다 기속이 됩니다. 합수적으로 기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식물 채권이 생기면은 모든 그 구성원들이 합의적으로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요. 단체적으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만약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은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적으로 채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준합의적으로 채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조합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이제 조합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전형계약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조합이라고 하는 계약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단체 설립이 아니라 그 계약에 따라서 움직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다만 그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의 사업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조합이라는 것을 헷갈리기 쉬운 게 협동조합이라는 말 들어봤죠? 협동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나 이런 말들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런 말들은 조합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협동조합이나 재건축조합, 사업협동조합, 이제 사업조합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법인격이 다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조합이지만은 법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직 법적으로 훈련을 충분히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조합과 조합 계약에서의 조합이 이제 서로 간에 혼란이 되면 이제 혼동이 되면서 이게 법인격이 있는 건가 이렇게 착각하기도 쉬운데, 어쨌든 이런 조합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조합 계약에 따른 조합은 아닌 거고요. 이거는 이제 법인으로 될 수 있다. 이거 법에서는 이제 각각 재건축조합이나 협동조합은 법인의 형태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조합 계약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서의 성격은 전혀 없고, 이 개개인들이 그 공동의 사업을 목적으로 같이 모였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합에 관련된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합계약의 의의인데요. 조합계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단법인과 권리 능력 없는 사단과 그 다음에 조합 세 가지를 좀 비교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되고요. 만약에 물건을 소유한다면 단독 소유가 되는 거죠. 근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소유한다면 총유가 됩니다. 그 다음 조합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소유하게 된다면 이거는 합유가 되는 거죠. 자, 뭐 이런 정도로 정리되고요. 이 합유는 공동소유 형태입니다. 총유도 이것도 뭐라고 돼 있어요? 공동소유이죠. 아까 여러분들 공동소유 형태가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유도 공동소유에 해당하는데 사실상 공동소유지만은 어느 쪽이 더 가까워요? 사단법인의 단독 소유하는 쪽에 더 가깝게 돼요.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은 총유라고 하지만은 합유 같은 경우에도 구성원들이 합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을 뿐이지 합유물에 대해서 직접 개별적으로 다 권리를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총유물 같은 경우에는 사원의 총유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인 사원들이 이 총유물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해요. 심지어는 보존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총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합유 같은 경우에는 각 조합원들이 보존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공유나 합유 같은 경우에는 각 조합원들이 보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물건이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니까 보존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총유 같은 경우에는 각 구성원들이, 사원들이 보존행위를 할 수 없어요. 이 보존행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보존행위를 할 수 있어요. 왜?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사실상 단독 소유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 소유를 한다고 했지만은 개별적인 사원들은 그 총유물에 대해서 개별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가운데 있는 이 총유라고 하는 거는 말로는 공동 소유 쪽에 가깝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단독 소유 쪽에 가까운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 건 참 애매한 그런 존재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에 관련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 계약 같은 경우에는 뭐 조합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약정, 이런 조합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조합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설과 합동행위설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어디죠? 계약법 중에 개별적인 계약들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법은 이 조합을 뭘로 보고 있어요? 당연히 계약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조합은 계약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합동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 의사표시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걸 그러니까 합동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의결권 행사인데요. 의결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의사표시를 하지만은 그 의사표시가 서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의결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 의견의 성립 또는 의결의 부결, 뭐 이제 찬성과 반대라고 하는 어떤 의결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의사들이잖아요. 그걸 이제 그래서 합동행위 같은 경우 예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계약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 A, B, C, D 4명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했을 때 이 공동사업을 위한 의사들을 각자 표시하는 거니까 합동행위가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계약서에 따르면은 이 그 조합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과 D라는 사람과 서로 간에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고 또 B라는 사람도 A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과 D라는 사람과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고 C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고 D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고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청약과 승낙이 얽히고 뒤섞여서 이루어진 계약을 조합 계약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계약설인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계약의 본질적인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합동행위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합동행위설이 그래도 여기까지 뭐 이제 주장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이 조합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긴 하지만은 법적 성격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약하고는 많이 달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1대1로 청약과 승낙을 하는 그런
계약이면은 이건 좀 관계가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조합 계약 같은 경우에는 청약과 승낙의 관계가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여러 명이 될수록 더 그 관계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법리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계약 법리에 따라서 해결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합동행위설이 등장하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민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계약 부분의 조합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그 조합은 계약이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되고요. 다만 계약이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계약과는 약간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첫 번째는 동시행위한변권이 행사될 수 없어요. 즉 조합원 중에 1인이 다른 사람은 조합 채무, 그러니까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동시행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두 번째, 조합원 1인의 출자 의무가 불능이 됐다. 원래 이제 우리가 쌍무 계약에서는 상대방의 채무가 불능이 되면 나의 채무도 뭐 이행할 수 없거나 이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에 따라서 또는 원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한 당사자의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은 상대방의 그 채무 발생도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제 원시적 불능에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원시적 불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면 반대급부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쌍무 계약의 결련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쌍무계약의 결련성에서 성립할 때 결련성, 하나의 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다른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쌍무계약상의 결련성 아니에요. 이행상의 결련성, 다른 사람도 하지 않으면 나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동시행위항변권, 이행상의 결련성인 것이고요. 아까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면 채무자도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존속상의 결련성이라고 해서 위험부담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채무가 불능이 되면 상대방의 채무도 불능이 된다라고 하는 이 쌍무계약상의 결련성에서 나오는 이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나오는 그러한 결련성 있는데 그런데 이제 조합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결련성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 1인의 채무가 불능이 됐다고 해서 다른 조합원들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자한 자산에 대한 담보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제 담보 책임은 없지만 어쨌든 출자 의무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그 채무 불이행 책임은 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해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일방 당사자가 이제 그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조합에 대해서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조합을 해산하거나 조합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제명이나 탈퇴나 해산에 의해서 그 사람을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고요. 또 이제 조합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또 특수성도 있습니다. 이 조합계약에 하자가 있었을 경우, 예를 들면은 그 조합계약 당사자 중에 일방이 제한 행위 능력자가 있었을 경우, 또는 그 조합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착오나 사기나 강박, 일부의 사람들에게 착오나 사기나 강박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일부 무효의 법리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요. 이제 뭐 이제 A, B, C, D라는 사람이 조합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사람이 속아서 조합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체결한 조합계약만을 상대로 해서 뭐 무효가 된다든지 취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리가 성립된 경우에는 소급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소급표를 인정해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루어졌던 모든 그 계약 관계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소급해서 무효로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조합 재산에 관련돼서 이제 처리하는 게 법률 관계를 처리하는 게 상당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소급표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의 대내적 관계, 업무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 집행 조합원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사무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사무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식당을 영업할 때 그 뭐 식당에 들어온 손님들한테 개별 음식물을 파는 거, 개별 음식물을 판매하는 거는 통상사무일까요? 특별사무일까요? 이거는 통상사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가 이제 음식물을 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조합이 영업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은
물품을 이제 그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대량 뭐 생산된 물품을 뭐 이제 판매를 한다든지 통상적인 판매가 아닌 그런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특별 사무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사무 같은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 각자가 하고요. 특별사무 같은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가 합니다. 만약에 업무집행조합원이 한 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면 되고요. 자,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조합계약에서 요건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표가 아니에요.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단체로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표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만 다른 조합원들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중에 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업무집행조합원인데요. 업무집행조합원이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맨 마지막에 업무집행조합원 갑 이렇게 기재를 했다면은 이 갑은 사실상 조합원들 을과 병의 조합원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병이란 사람은 을과 병의 대리인으로서 갑 자신 스스로 또는 을과 병의 대리인으로서 대리인 보통 이제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부르는 대리인 자격으로서 상대방과 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서류에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업무집행조합원은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업무집행조합원의 사무집행은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뭐 여러분들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합재산의 처분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이 문제가 왜 그러냐? 여러분들 조문 한번 일단 본 다음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272조에는 합의물의 처분과 변경이라는 규정이 나와 있죠. 자, 272조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72조를 보면은 272조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272조 느리네요, 컴퓨터가. 자, 272조에는 합의물의 처분과 변경과 보존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합의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는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요 이제 그 조합에 관련된 규정을 한번 볼게요. 조합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706조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자, 706조에는 조합 계약으로 업무 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찬성으로 선임한다. 자, 2항에 보면은 조합의 업무 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업무 집행자 수인이 있는 때에는 그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업무 집행 조합원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의견으로 정하고요. 업무 집행 조합원이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인의 업무 집행 조합원이 과반수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상사무 같은 경우는 각 조합원이 업무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다만 이제 다른 조합원이 업무 집행자의 업무 집행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 2항 706조 2항 때문에 이제 아까 272조와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272조에서는 이제 합의물의 처분 같은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706조 2항에 보면은 그 업무집행 조합은 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업무집행자 수인일 때에는 그 과반수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합의물의 처분이 업무집행에 해당한다면은 그러면은 272조를 적용할 건가 706조를 적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일단은 그 업무의 통상의 사무나 특별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합유재산의 처분 같은 경우에는 272조에 따라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합유물의 처분 자체가 조합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통상 사무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별 사무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이제 업무집행 조합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업무집행조합원이 단독이라면은 혼자 있다면은 그 단독으로 그 특별사무에 속하는 합의물의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272조하고 이 조합의 재산의 처분 관계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706조하고 272조의 관계 속에서 이 조합 합의물의 처분을 위한 요건들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해 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합의 대외 관계인데요. 조합의 대외 관계는 조합의 거래 행위에 관련된, 그러니까 뭐 이제 불법 행위 같은 경우도 될 수 있겠지만 주로 이제 조합이 대외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 법률 관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조합의 대외 관계는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의 명의로 조합 이제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조합 명의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갑조합 이렇게 이제 갑조합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이 갑조합원들의 구성원들이 모두 다 계약에 참여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도 조합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현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조합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을 경우에는 모든 조합원들이 거래의 당사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모든 조합원들이 거래의 당사자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그 계약서에다가 조합 명의 이외에 조합원들의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재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현명이라고 할 때는 그 의사표시가 대리인으로서 하는 의사표시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것이지 거기다가 반드시 꼭 이름을 쓰는 방법에 의해서만 대리인 누구누구라는 방법에 의해서만 현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조합 같은 경우에도 업무집행조합원이 대신해서 조합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때 업무집행조합원은 모든 조합원들의 이름을 현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당사자가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선정 당사자 제도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당사자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 소송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해서 손실 부담의 비율로 책임을 지게 된다. 원칙적으로 분할 채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분할 채무, 여러 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할 때는 분할 채무가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 부담의 비율로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될 거는 손실 부담의 비율이라는 거죠. 이 손실 부담의 비율로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런데 손실 부담의 비율을 알 수 없으면은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하죠. 이 불가분 채무이거나 연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인데요. 당사자가 불가분 채무이거나 연대 특약이 있는 경우, 불가분 채무 같은 경우는 이제 나눠줄 수 없는 채무니까 연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의 채무가 상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 상행위로 인해서 발생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연대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조합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원칙적으로는 분할 채무를 부담하지만은 연대에 대한 약정이 있거나 또는 상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조합원들이 연대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조합원의 합의물에 대한 지분은 압류가 불가능하다. 요거는 사실 여기 나오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요 말은 맞는 말이니까 대외 관계 속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밑에 합의 관계에서 나오는 설명이 맞는데 조합원의 합의물에 대한 지분은 압류가 불가능하고요. 조합원의 장래 이익 및 배당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압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사실 여기 잘못 들어간 것 같네요.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합의 관련돼서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어쨌든 미리 설명을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의 재산 관계인데요. 합의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합원의 재산 관계는 합의호이고요. 조합원의 출자 의무, 재산 관계 중에서 합의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조합원들은 각자 출자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은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채무를 부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배분받기도 하는데요. 이 손익 분배 비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 흔히 지분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손익 분배 비율을
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합 계약에서 정해지는데요. 그 당사자의 조합 계약에서 정함이 없으면 출자 가액에 비례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원칙은 조합 계약에서 손익 분배 비율을 정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손익 분배 비율에 대한 당사자의 정함이 없으면은 출자 가액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 또는 그리고 이제 이익과 손실의 분배 비율은 공통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익에 대한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다면은 그것은 손실에 대한 분배 비율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합유 관계인데요. 조합 재산은 합유적으로 조합원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합유 같은 경우에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이 없어요. 여러분들 합유에 대한 등기부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합유에 대한 등기부입니다. 이제 합유 등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뭐 매매에 의해서 이제 합유물을 취득한 거예요. 김가블과 김갑순과 김삼남이라는 이 세 분이, 세 명의 사람들이 이제 매매에 의해서 합유물을 취득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제 합유 등기인데요. 합유 등기의 경우에는 합유 지분이 기재가 되지 않죠. 여기는 손익 분배 비율이나 그런 게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합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합유자 명의만 기재가 돼요. 공유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그것들이 이제 내용을 뚜렷하게 알 수 있겠죠. 공유 같은 경우에는 공유 지분에 대한 게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갑동 씨하고 김갑순 씨가 이제 이 토지를 매수를 했다. 그래서 2분의 1 지분씩을 취득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매매에 의해서, 등기 원인이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데, 그때는 공유자로 등기가 되고요. 근데 공유자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얼마인지가 표시가 됩니다. 뭐 2분의 1 지분, 2분의 1 지분 이런 식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지분이 뭐 김삼남 씨한테 2분의 1 지분이 넘어가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되겠죠. 근데 공유 같은 경우에는, 합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합유에 대한 기재가 없어요.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김삼남 씨가 정병삼 씨로 변경되는 경우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합유 지분을 처분하는 것, 그러니까 합유 지분이라고 하는 건 합유 계약의 당사자 지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전되기 위해서는 모든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모든 조합원의 동의가 있다면은 조합원의 지위가 이렇게 이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병삼 씨도 합유자로서 기재가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 그러니까 요 이제 18번 등기 같은 경우에는 합유자가 기존 탈퇴 합유자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도 그냥 김갑순, 김삼남 이렇게 되죠. 세 명 있잖아요.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은 요 한 사람의 이름만 지워주면 돼요. 요 사람의 이름만 지워주면은,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그 등기부상의 합유자다 이렇게 기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지워주는 방식으로, 탈퇴했으니까 이렇게 지워주는 방식으로 다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이제 그 공유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빠져나가거나 그러면은 이제 변경 등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한 사람의 지분이 뭐 이제 이갑동 씨한테 이전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변경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공유 관계에서의 등기에 관련된 내용들도 약간 좀 일반적인 등기와 다른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설명하지 않고 일단 이렇게 이제 등기부에 관련된 내용들이 처리가 된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걸 보면은 왜 합유에는 개별적인 합유물에 대해서는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합유 같은 경우에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이 없습니다. 다만 그 조합 재산에 대해서는 각 조합원들이 지분을 갖고 있어요. 조합 재산에 대해서는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 재산에 대한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의 이익 배당 및 지분을 반환받을 권리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손실 분배 비율 같은 걸 지분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조합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조합이 해산했을 경우에는 그 지분을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그것을 이제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합원의 지분을 처분하게 되면은 이거는 조합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 재산과 명의신탁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하나씩 이제 여러분 그 프린트된 걸 보고 있을 테니까 이제 하나씩 보는 겁니다. 지금 합의에 관련된 내용들. 자, 조합재산과 명의신탁인데요. 조합재산을 조합원 1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합유물 같은 경우는 아까 합유 등기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합유 등기로 하면 이제 번거로우니까 조합원 1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갑을병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조합체를 구성을 해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데 뭐 이제 X라는 토지를 취득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당연히 갑, 을, 병 이렇게 합의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갑을병의 명의로 합의 등기를 하지 않고 갑의 단독 소유로 등기하는 경우. 갑의 단독 소유로 등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단독 소유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을과 병이 합유자로서 등기 안 되고 갑 명의로 단독 소유 등기된 거니까 이거는 명의신탁을 한 걸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조합원에게 명의로 등기하는 건 명의신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즉, 갑명의 단독 소유 등기는 무효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부동산 실권례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뭐 명의신탁 자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부동산 실권례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합유물을 개인의 단독 소유로 등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무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경우가 여러분들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자,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조합원 1인에 대한 채권으로 조합의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합원 한 사람한테 채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채권을 건들 수는 없는 거겠죠. 자, 그런데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조합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을 때, 조합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모든 조합원들에 대해서 이제 채권을 갖고 있다, 공동으로 채권을 갖고 있다는 말과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조합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조합에 대한 채권으로 개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개별 채무자가 나한테 갖고 있는 채권을 그 손익 분배 비율의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에 대한 거를 가지고 조합에 대해서 상계를 할 수는 없지만은 조합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 갖고 개인에 대해서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합 채무 같은 경우에는 뭐 조합의 손실 분담 비율에 따라 채권을 행사해야 되고 알지 못하면 균분하여 행사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 되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조합 채무에 대해서 연대 특약이나 상행위로 인해서 채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말이니까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재산과 강제집행의 문제입니다. 뭐 이제 조합 채권자가 조합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합원에 대한 집행 권한이 필요합니다. 합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조합원들이 합유물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권리를 지분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합유적으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합원에 대해서 집행 권한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제 판결문을 받거나 그래야지만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조합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서 모든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서 모든 조합원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 조합원의 수가 많더라도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은 조합에 대한 채무, 조합에 대한 채권 이런 말을 쓰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의 채권도 누구한테 귀속이 돼요? 각 구성원들한테 합의적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도 조합이 합의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권리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니까 모든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고 모든 조합원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조합원 1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원에 대한 집행 권한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겠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그 조합이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조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고 을이라는 사람이고 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합유물이 조합이
합유물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갑의 개인 재산이 있겠죠. 갑의 개인 재산이 있고 이제 이 합유 재산, 합유물에 대한 합유물이 존재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은 사실 개인의 재산도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으로서 지분 비율을 갖고 있고, 그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합유물 전체 조합 재산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있겠죠. 개별적인 합유물에 대해서는 지분이 없겠지만은,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합유물도 일정 부분은 갑의 개인적인 소유라 재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분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긴 하지만은, 자, 이런 개인 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 합유물에 따른 재산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에 대해서 채무를 갖고 있을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이 채권자는 조합의 갑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합유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면은 갑을 병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집행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판결문에다가 집행문을 부여받은 것을 집행 권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채권자는 합유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고, 개인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어느 거에 대해서 먼저 하든지 그거는 이제 채권자의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합유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합원에 대해서 이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집행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중요한 게 조합 계약의 탈퇴입니다. 탈퇴라고 하는 건 이제 임의 탈퇴가 있고요. 비임의 탈퇴가 있습니다. 자, 임의 탈퇴라고 하는 것은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종신으로 정한 경우, 이제 불리한 시기가 아니라면은 불리한 시기 같은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존속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제 10년 동안 조합을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탈퇴가 가능합니다. 자, 요거 이제 2인 조합에서의 탈퇴, 이것도 중요합니다. 2인 조합의 탈퇴도 허용됩니다. 자, 2인 조합에서 한 명이 탈퇴하면 한 명밖에 안 남는 거니까 조합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조합 관계는 종료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조합 계약이 종료됐을 경우에는 해산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탈퇴로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해산으로 가게 되면요, 기존 사업을 다 정리해서 이걸 다 현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나눠 가져야 돼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근데 탈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되냐면은 남아있는 사람이 기존의 사업을 다 이어받아서 영업을 하고, 다만 나가는 사람한테는 그 탈퇴 당시에 조합 재산의 가치를 산정을 해서 그 지분만큼을 그 사람한테 정리해주면 돼요. 금전으로 정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식당이 있는데, 갑과 을이 식당을 너무 잘해서 그 식당이 되게 유명한 식당이 되었어요. 근데 만약에 을이 난 더 이상 못하겠다, 나가겠다 라고 했을 때, 이걸 해산하게 되면요, 이 유명한 식당이라고 하는 이 식당 사업을 접어야 돼요. 이제 돈을 바꿔서 서로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 경우에 탈퇴를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을이 탈퇴하게 되면은 이 식당 영업은 갑이 그대로 물려받아서 할 수 있고요. 다만 갑은 이제 이 식당 영업 자체의 가치가 예를 들면 1억이었다. 근데 이제 갑과 을의 지분 비율이 2분의 1씩이었다. 그러면 이제 갑은 자기가 1억짜리 사업을 다 물려받고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다만 그 을의 지분에 해당하는 5천만 원만을 정산해서 을한테 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해산과 탈퇴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고요. 탈퇴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지분받는 채무와 상계가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2인 조합 같은 경우 그것도 가능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임의 탈퇴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사망, 후견 개시, 성년 후견 개시, 또 제명 같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명 같은 경우도 탈퇴가 되는데요. 이제 비임의 탈퇴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제명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전원의 동의가 얻어야 되고, 제명 결정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이래야지만 이제 제명이 유효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탈퇴와 지분의 계산인데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탈퇴했을 경우에 지분을 어떻게 계산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조합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러니까 조합 재산 개개의 재산에 대해서는 합유 지분이 없으니까, 하지만은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나중에 조합원들이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조합이 종료했을 때 그 이제 지분에 대한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압류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그 지분에 대한 탈퇴와 지분의 정리 같은 것 부분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탈퇴 당시의 재산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탈퇴할 때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전으로 반환이 가능하고요. 탈퇴 이후에 완결될 사항은 완결 후에 계산이 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을이 탈퇴하는 시점이 뭐 10월 1일 날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 체결했던 계약에 따른 뭐 매매 대금이 뭐 11월 1일 날 들어왔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그 완결된 상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정산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분은 뭐에 따라 정해진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익 분배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거죠. 수익 분배 비율은 어떻게 정해져요? 조합 계약에서 정하지만 조합 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출자 가액에 비례해서 수익 분배 비율이 정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탈퇴 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면 됩니다. 탈퇴할 때 이제 그 을이 나가면서 갑은 을한테 금전으로 지분을 보상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조합의 해산인데요.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조합의 해산 사유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조합 계약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역시 조합이 해산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역시 해산 청구가 가능하고요. 조합 계약의 해지와 해제는 안 되지만은 해지와 해제를 조합에 대한 해산 청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 사무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자녀 재산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한 다음에 자녀 재산에 대해서는 출자 가액에 비례하여 귀속되고 손해 분배 비율이 아니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출자 가액에 따라서 마지막에 자녀 재산을 분배할 때만큼은 이럴 때는 그 손익 분배 비율, 지분 비율에 따라서 그 자녀 재산을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자녀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 가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종료하는 거니까 더 이상 이제 뭐 나중에 종료하고 나서 뭐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다 나눠준 다음에 또 뭐 출자 안 한 거를 다시 또 받아들이지 이런 게 절차가 번잡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녀 재산을 처분할 때만큼은 출자 가액에 비례해서, 아까 해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탈퇴 같은 경우에는 수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재산을 분할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해산 같은 경우에는 자녀 재산에 대해서는 출자 가액에 비례해서 이제 재산을 분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론적인 설명이었고, 이제 이론적인 설명 다 살펴봤으니까 이제 판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한번 8번 판결 한번 봐주세요. 조합계약의 해제인데요. 아까 조합계약 해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제명하거나 뭐 해산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원의 해산 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 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다. 보통 이제 이 원상회복 의무를 청구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출자한 금액을 돌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원상회복 의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이제 이 경우에는 그 조합을 해산하거나 탈퇴를 해서 지분을 정산받아야 됩니다. 지분을 정산받는 거는 내가 1억을 투자했더라도 이 사람이 해산을 하거나 또는 탈퇴를 했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 조합 재산이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그 5천만 원에 대한 지분 비율만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자기가 투자했던 1억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그 해제하고 자기가 투자했던 투자금을 전부 다 반환받는 건 안 되고 해산 청구나 조합을 탈퇴하거나 해서 제명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분을 정산받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조합계약의 취소인데요. 이것도 아까 안 된다라고 이제 조합계약이 취소가 되겠지만은 그 소급표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이제 제3자와 간의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조합계약 체결 당시의 그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여 조합 성립 전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급표가 일정 부분 제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조합
조합과 재산 관계, 법률 관계, 뭐 재산에 관련된 법률 관계 그걸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아까도 살펴보았지만은 272조와 706조 2항 간의 관계에 대해서 판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합 재산의 처분 변경은 업무 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업무 집행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집행자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고 업무 집행자가 1인만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집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조합 재산의 처분 변경은 그러니까 통상사무에,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그 조합 재산의 그 처분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민법 272조에 따르면 합의물의 처분 변경을 위해서는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나 합의물 가운데서도 조합재산의 경우 그 처분 변경에 관한 행위는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 집행으로서 특별사무에 해당한다라고 봤죠.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706조 제2항이 먼저 적용이 된다. 따라서 그 업무집행 조합원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고 업무집행 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집행 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업무집행 조합원이 1인인 경우에는 그 1인에 의해서 그 처분, 그 합의물의 처분이 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11번 판결은 뭐냐면은 갑 1, 갑 2, 갑 3, 갑 4가 이제 건물을 신축해서 임대 사업을 하기로 하는 조합 계약을 체결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도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도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그 공사 대금을 증액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결정을 내린 거였어요. 자, 이 판결에서 기본적인 거 뭐냐면은 조합 채무를 늘리는 거니까 이 조합 재산을 처분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조합 재산의 처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조합원 과반수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 업무집행조합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혹시 갑 사라는 사람이 빠졌더라도 공사대금을 증액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증액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돼 있었는데, 근데 이때의 조합 계약 처음에 이제 당사자 간에는 어떤 합의가 있었냐면은 이 조합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갑 1, 갑 2, 갑 3, 갑 4가 전원이 동의된다라고 하는 약정이 있었던 그런 특수한 사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판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업무 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조합의 업무 집행 조합원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제 업무 집행 조합원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라면 되죠. 한편 조합 재산의 처분 변경도 조합의 업무 집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업무 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의 통상 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특별 사무에 대해서 조합 재산을 처분하는 그런 특별 사무에 관한 업무 집행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 사무에 관한 건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과반수에 결정을 해야 되고, 조합 재산의 처분 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 사무에 해당하는 업무 집행이라고 봐야 되고, 조합 재산의 그 처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 사무에 해당하는 업무 집행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합원의 과반수, 업무집행 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단독으로, 뭐 이제 업무집행 조합원 단독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되겠죠. 다만 조합의 업무집행 방법에 관한 민법 706조의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 집행에 관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등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업무 집행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사안에서는 좀 업무 집행에 관련돼서 좀 특수한 그런 경우들을 규정을 해놓은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판결인데요. 12번 판결은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합이 있었고요. 그 조합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A, B, C, D, E, 뭐 F 이렇게 조합원들이 더 많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구성된 조합이 있었는데요. 이 조합이 이제 이 한 구성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합이 아파트를 짓고 이 D라는 사람한테 분양을 해서 이 조합 자체가 D라는 사람한테
채권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조합이라고 하는 단체는 아니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D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이런 식이 될 수밖에, 합의적으로 채권을 갖고 있는 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채권을 갖고 있는데 조합이 이 채권을, 그러니까 조합의 임원회의에서 이 채권을 뭐 예를 들면은 그 갑이란 사람한테 양도를 한 거예요. 양도를 하고 나서 갑이란 사람이 이제 D란 사람한테 이제 양수금을 청구를 하니까 D라는 사람은 조합원으로서 야, 왜 조합 재산인 이 조합의 채권을 뭐 임원회가 임의로 양도하느냐, 갑한테 조합원들에 대한 동의도 얻지 않고 양도하느냐라고 해서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D라는 사람은 돈을 안 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런 주장을 펼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뭐라고 판단 내렸냐? 이제 업무집행, 채권 양도 같은 경우도 그것이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집행 조합원들의 과반수 또는 업무집행 조합원이 단독일 경우엔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 이제 706조 2항에 대한 업무집행 방법 같은 경우, 특별사무에 대한 업무집행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은 그 약정에 따라서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조합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는 특별사무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당사자가 특별한 약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주장이 제기됐던 것 같아요. 근데 법원은 그러한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판결입니다. 13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손익분배 비율에 대한 그런 판결인데요. 이제 당사자가 이익 분배를 할 때는 출자 가액에 따라서 그 이익 분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이익 분배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당사자가 출자 의무를 다 이행했다면은 뭐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이익은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즉 이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얄미울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됐던 건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렸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부분인 거죠. 원고가 당초 약정된 투자 비율에 따른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그 미이행금 출자금에 대한 지연이자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원 피고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당초 약정된 이익 분배 비율이 실제 출자 가액 비율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러니까 이제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뭐 출자 가액 비율이 이익 분배 비율이 된다라고 하는 특정한 약정이 없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변경되는 건 아니라고 이제 변경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으며, 아울러 원 피고 사이에 이득 분배 비율의 변경에 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당사자가 처음에 약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비율이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는 바, 거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동 투자의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 이제 처음에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이익을 배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그런 사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 채무가 연대 채무 지는 경우, 뭐 상행위로 해서 상행위가 되는 경우, 뭐 이제 그 다음에 뭐 당사자 간의 연대 특약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판결이 14번 판결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5번 판결은 아까 합유물에 대한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을 압류할 수는 없다. 다만 조합원의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 이익 배당 및 지분 반환에 대한 효력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6번 판결, 이것도 아까 설명을 했던 건데, 조합원에 대한 채무 명의로, 지금 이제 채무 명의라는 말 대신에 집행 권한이라는 말을 씁니다. 조합원에 대한 집행 권한으로 조합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는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3번 판결, 여러분들 이 마지막 판결은 이제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탈퇴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한번 좀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이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 관계는 종료되지만 뭐 종료될 수밖에 없겠죠. 한 사람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2인 조합에서 한 명이 나가더라도 조합원이 없다는 이유로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탈퇴의 법리에 따라서 처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합원의 합의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자, 단독 소유에 속하게 된다라고 했지만은 이 단독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한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합원 탈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등기가 있어야지만 단독 소유가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탈퇴했으니까 그 탈퇴한 사람한테는 지분을 정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남에 있어서는 지분을 정산해 줘야 되는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719조 제1항 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거는 이게 처음엔 뭐 출자했던 금액이나 그런 게 아니라 탈퇴할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평가한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할 것이다. 뭐 꼭 금전으로 반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기존의 사업을 계속 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한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탈퇴 당시에 평가된 조합 재산에다가 지분 비율을 곱한 것이 결국은 정산해줘야 될 금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당의 조합원의 지분 비율은 조합 청산의 경우에는 실제 출자한 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아까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경우는 탈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분을 계산해 줄 때 그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정산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해상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청산할 때는 뭐에 따라서 청산을 한다고 했어요? 출자 가액에 비례해서 청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조합원의 지율 비율은 조합 청산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해산으로 인한 청산의 경우에는 실제 출자한 가액 비율에 의해서 출자 가액에 의해서 비율에 따라서 청산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 탈퇴 같은 경우에는 조합 내부의 손익 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세 가지 쟁점 정도만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쟁점은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는 경우에도 해산 사유가 되지 않고 탈퇴의 법리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잔존 그 조합원이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인수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2인 조합이 탈퇴하게 되면은 기존의 합유물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되는데, 그 사람의 단독 소유가 된다고 할지라도 등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때 탈퇴하는 사람한테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당연히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에서 손익 분배 비율을 곱한 그 금액이 이제 정산해줘야 될 금액이 되는 것이고, 출자 가액에 비례해서 탈퇴한 사람에게 지분을 정산해 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내용, 이 내용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판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오늘은 조합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조합에 관련된 문제도 시험 문제도 간혹 그러니까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되고 객관식 문제로도 지속적으로 출제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 이제 열심히 하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내일 이제 금요일 날 8시에 줌 미팅이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은 질문하면 됩니다. 아마 이제 조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낯선 개념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은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와서 자유롭게 질문하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